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태풍 다나스가 내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의 많게는 5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기상청은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폭우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하자는 일본 측 요구를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일본이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더 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 중이고 온라인에선 손글씨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인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서가 술을 마신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는 가운데 그 기준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린 지 내일이면 50년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넘게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계획이 바뀐 데다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은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폭우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태풍 다나스를 두고 기상청이 내놓은 전망입니다. 다나스는 지금 시속 25km로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엔 전남 진도 해안으로 접근해서 남부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제주에는 많게는 500mm의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와 진도, 또 부산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차례로 한 번씩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최충일 기자입니다. 자, 최 기자, 지금 비가 상당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태풍이 지금 있는 곳에서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네, 저는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태풍은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속 25km 속도로 북진 중인데요. 이미 이곳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배들이 보시는 것처럼 항구에 피신한 어선들이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잠시 후 제주 육상에도 태풍 경보를 내릴 예정입니다. 예, 지금 태풍이 제주도를 향해서 한창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인 건데, 자, 이번 태풍은 비를 많이 뿌리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네, 지금까지 제주에는 어제부터 많은 곳은 48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700mm가 넘는 비가 오는 곳도 있을 예정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중심 기압 990헥토파스칼의 소형급 태풍입니다. 크기는 소형인데 이동 경로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예상 진로는 제주 서쪽을 지나 내일 오전 전남 진도를 통해 한반도로 진입합니다. 이후 남해안을 따라 북동쪽을 움직여 내일 밤에는 포항에서 동해로 빠져나가 소멸할 예정입니다. 태풍의 특성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는 제주와 남해안은 지역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한 상태고 200여 편이 지연 운항 중입니다. 또 오후 들어서는 제주를 오가는 모든 백길도 막힌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최충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한반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전남 진도로 가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전남 진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비구름과 장마구름이 합해지면서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어선들은 이렇게 무트로 옮겨놨고 항구 안에는 120여 척의 어선들이 태풍을 피해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진도를 비롯해 여수와 보성 등 10개 시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의 각 항포구에는 선박 26,900여 척이 피해 있고 여객선의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예.
지금 있는 전남 진도뿐만이 아니라 전남 지역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비 피해가 좀 걱정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내일 오전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곳 전남 진도나 인근 해남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거문도 229mm를 최고로 여수 80.7mm, 고흥 64.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광주 전남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전남 진도에서 정진명 기자였고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부산도 지금 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배승주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뒤에가 해수욕장 같습니다. 지금 어디 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인데요. 평소와 달리 휑합니다. 비치 파라솔은 모두 치워졌고 이벽을 통제한다는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 튜브도 군데군데 묶어놨습니다.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필수객들이 해변에 나왔다가 금세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부산 지역에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비 피해도 있었다고 하죠? 네, 오늘 새벽 짧은 시간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93mm가, 부산 사상구에는 70mm가량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 사상구 수강교 등 일부 저지대 도로에 물이 차면서 한때 차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주택과 공장 등 세 곳에선 침수 피해도 입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일대에 내일까지 100에서 25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초속 15에서 20m 강풍도 불고 남해 앞바다엔 최대 6m까지 파도가 일겠습니다. 선박들도 속속 피항 중인데요. 내일 새벽 3시에는 부산 경남 지역 모든 항구가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예. 태풍과 관련해서는 저희 JTBC는 내일 또 특보를 통해서 관련된 소식들 긴밀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하자는 일본 측 요구를 거부하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엔 추가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제3국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国内の裁判の判決を理由として国際法の違反の状況を放置しておくことは国際的にも許されません。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뒤집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남 대사는 민사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적 협의를 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납득이 되고 또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면담 뒤 담화문을 내고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日本企業に実害が生じるようなことが万が一起これば必要な措置を適切に取っていくことになろうか。 다만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보류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남관표 주일 대사의 말을 중간에 끊고 남 대사를 향해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를 향해 무례하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한 일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태도야말로 무례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남관표 주일 대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측이 제시했던 방안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통역이 남 대사의 말을 전하던 중 고노 외무상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끊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말을 끄는 것도 모른 척한다거나 무례하다는 표현을 내놓는 것도 모두 외교 간 사이 대화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재판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모순된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この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を
他の問題とあたかも関連しているかのように位置づけるの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それは韓国の世論におかし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す。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 외무성 직원들이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고노의 무례한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당시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악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항의만 쏟아냈습니다. 외교부는 고노 외무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고 보며 일본 측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청와대가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지 말지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당대표 회동 때만 해도 원론적인 수준으로 얘기하고 말았는데 오늘 오후 들어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미국은 이 협정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 안보 책임자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국무부는 즉각 지소미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돼서는 안 된다. 즉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동북아 안보 문제로 옮겨붙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한층 강경해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뒤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 따라 협정의 내용, 형식을 축소하거나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며 지소미아와 한일 수출 갈등을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노다로 외상의 담화문 발표 이후 달라졌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앞서 이제 심선미 기자가 리포트에서 일본 외무상 담화가 청와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오후 김현종 2차장이 이와 관련해서 바로 브리핑을 한 거였죠? 네, 오늘 오전만 해도 이 청와대의 분위기는 일단 고노다로 외무상의 담화부터 지켜보자였습니다. 그런데 담화에서 2차 대전 후 세워진 국제 질서를 한국이 뒤엎었다고까지 나오자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2차장이 오늘 오후에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대북 제재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출 규제 문제가 경제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일본이 다음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상 안보상 우방국에서 우리를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안보 우방국에서 빼겠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안보 체계를 불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 이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일본이 대응 수위를 높이자 우리도 더 강한 카드를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방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에 대해서 직접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소미아,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낯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긴 거 아니고 2016년, 그러니까 탄핵 정국으로 정신이 없을 때 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떤 협정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그렇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사정보보호협정 말 그대로 군사적인 두 우방국이 서로 중요한 군사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 군사정보가 제3국에 무단으로 유출된다거나
또는 거기서 습득한 기술 정보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정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정보 보안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상대방의 내 정보를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중요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 자체로 정보를 교류하자는 협정이 아니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만드는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상호 신뢰 간에 맺었던 협정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자동적으로 이제 갱신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거를 깰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청와대가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동안은 원칙론적인 얘기였다라고 했다가 오후 들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카드를 꺼내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오전 오후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5당 대표 회담을 할 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맨 처음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동조하는 당대표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자 이 문제가 온통 당시에도 화제가 됐는데 청와대 안보실장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무게 있게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심의원이 제기한 바로 그 방향대로 청와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을 조금 유순하게 한 것은 고노다마를 한번 지켜보자. 또 미국의 태도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어떤 약간의 여지를 뒀던 것이지 청와대 입장은 이미 얼마 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군사적인 문제로까지 어쨌든 건너온 거니까요. 자, 결국 이런 강한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결국은 이 카드로 인해서 이 협정으로 인해서 또 이득을 보고 협정을 바랬던 주체가 미국이기도 하고 또 일본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좀 나서달라. 미국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카드가 나온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을 염두에 뒀다는 건 결과적인 측면이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찾아왔던 거예요. 물론 이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미국이 그동안 기울인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막대합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체결하려고 했던 걸 박근혜 정부 때 와서야 체결하게 된 데는 우리 측 사정이 있었지만 계속 미국은 일관되게 압박을 가해왔어요. 그런 만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저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일 간의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이 협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국이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거,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수혜국이 일본이다. 그러면은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민 이 카드에 대해서 일본이 좀 자극을, 좀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내심 부담은 느끼지만 그 부담감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일본이야말로 북한 군사정보에 가장 목마른 나라입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한국보다 먼저 탐지한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정보가 일본의 안보에 더 중요하다는 걸 일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우리 측의 재검토는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본은 자체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안보의 근간이 이미 일본에 의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 명분은 우리 쪽이다. 시간은 대한민국 편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직 많은 가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 쪽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 협정을 연장하는 게 우리 쪽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협정을 파기하느냐 연장하느냐 하는 문제의 기준점은 8월 1일쯤으로 예상되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안보 우방국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저는 결정은 일본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행동이 정보보호협정 파기이기 때문에 선택은 일본이 하라는 거,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경색의 길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보에 그러면 이 협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3년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운영해본 결과 의외로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안보, 오히려 이 협정이 그처럼 결정적 자산이라면 오히려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행히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군을 믿자, 우리 군을 믿고 의연하게 나가고 결연하게 행동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이라는 걸 표기하거나 아예 사용을 막자는 조례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손글씨 인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와 하예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된 일본 제품 수의 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의 거래를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파나소닉과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일본 전범 기업 229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논의하려다 무산됐는데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모품 문방구 제품부터 시작해서 복사기라든지 그다음 전 분야에 걸쳐서 일본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최소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다른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와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에서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라고 표시하거나 제한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우길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기초의회들 역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방문과 연수를 취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나라의 분위기와 상황 등이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양주시와 충북 괴산군 등도 일본 자매도시와의 약속한 일정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한유진 양은 며칠 전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다짐을 손으로 써서 남기기로 했습니다. 문화운동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보자. 불합리한 경제적 도복 조치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학생의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최민주 양도 친구들과 함께 손글씨 쓰기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이 같은 손글씨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국에 사과할 때까지 일본 제품의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운동입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주변 지인 3명을 지목해서 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을 한국산 필기구로 직접 썼다고 인증하기도 하고 기존에 쓰던 일본 제품을 국산으로 바꿨다고 말하는 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어느 것이 일본 제품인지 알려주고 또 대체 상품까지 제안하는 노노재팬 사이트.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사이트 운영자인 김병규 씨 인터뷰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어제만 100만 명이 넘게 찾았고 또 서버를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겠다는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노노재팬을 찾은 사람은 13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은 저녁 6시까지 7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혐한 단체들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운동이 얼마나 이성적인 건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버를 확충할 비용을 대겠다. 홈페이지 디자인을 해주고 싶다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브랜드를 등록해달라고 들어온 요청은 모두 9만여 건. 불매운동을 넘어 대체 상품을 알리는 운동에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노노재팬 운영자는 자칫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어 요청을 일일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일본 기술 사용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 피해야 할 수 있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캐치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따로 알리는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승합차가 불에 탔습니다. 차를 몰고 온 70대 김모 씨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이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승합차 안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창문도 모두 깨졌습니다. 한 남성이 실려 나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78살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기 전 김 씨가 차 안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 안에선 부탄가스와 휘발유가 발견됐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김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김 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몰고 왔는데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다는 취지로 차주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의 장인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등 당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대사관 주변의 경비 인력을 늘렸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 대표는 회계 부정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회계 부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도선 기자, 영장 심사는 언제쯤 끝났고 또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재무 책임자인 김모 전무와 신모 상무도 뒤를 이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김 대표와 검찰 측은 복잡한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공방이 길어지면서 김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4시간 정도 걸렸고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네, 함께 심사를 받는 다른 임원과 김태한 대표의 주장이 엇갈렸다면서요? 네, 김 대표 측은 분식 회계라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고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임은 김 전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100억 원 규모로 사들이고 30억 원 정도를 회사 돈으로 보전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성과만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오늘 심사에서 이 김 대표가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를 향한 수사로도 이어지는 겁니까? 네, 삼성바이오 수사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증거인멸로는 이 영장이 기각됐던 김 대표가 이번에 구속된다면 검찰은 이 수사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같은 전현직 삼성그룹 고위층을 거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 검찰총장 취임과 더불어 인사 등이 예정돼 있어서 이 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조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공화당의 떴다 방식 천막 설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천막을 세웠다가 스스로 철거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자진 철거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오늘 세웠던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깔기 위한 베이스 캠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구청이 강제 철거하겠다고 나서자 곧바로 천막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른바 떴다 방식 천막 작전은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앞으로도 광화문 광장 주변 몇 군데에서 게릴라성으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어 서울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서울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정은 다음 주에야 나올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어제 일본 교토 한 애니메이션 회사에 40대 남성이 불을 질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회사 한국인 직원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회사가 내 소설을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3명입니다. 대부분 지붕으로 향하는 3층에서 발견됐습니다. 一生懸命逃げたんでしょうけど逃げきれ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부상자 35명의 절반가량은 중태에 빠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30대 한국 여성 A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전신 2, 3도의 화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방화범은 정신질환자로 경찰에 이 회사가 자신의 소설을 훔쳤기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44명이 숨진 2001년 도쿄 신주쿠 화재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참사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なんで本当に京アニの人たちがこんな目に遭うのかっていうの許せない. 회사와 희생자들을 위한 온라인 기금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행비서가 술을 마신 걸 알고도 차에 탄 건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탔던 차량 블랙박스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제 사고가 난 김성원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난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도 영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비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차에 탄 뒤 1.5km쯤 가다가 사고가 났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며 비서가 술을 마셨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이 사건은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 방조죄는 뭐고 방조의 기준은 또 뭐냐? 이런 의문을 여러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를 줄이는 건 음주운전을 줄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기동 이슈팀 홍지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죄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네. 방조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은 방조죄라는 죄명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다른 범죄처럼 형법 제32조에 나오는 방조죄를 따라서 처벌하게 됩니다. 네, 그럼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한 차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조죄가 되기는 어렵겠죠. 어떤 경우에 방조죄가 되는 겁니까? 네, 운전자가 먼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또 적극적으로 운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동차 열쇠를 찾아주거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술에 취한 동호회 후배가 운전을 대신해주겠다고 했을 때 자동차 열쇠를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을 알아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혹시 같이 탄 사람이 나는 음주운전하고 있는 걸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음주운전을 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와 CCTV 같은 나머지 증거를 전부 확인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경우에도 경찰은 블랙박스를 복원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게 입증되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걸 좀 바꿔야 한다. 음주 사실만 알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발의안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2년 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네. 고의로 운전하도록 돕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사실만 알았다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규정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을 권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54건이 유죄로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47건, 95%는 1심에서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76일) 만에 겨우 문을 열었던 6월 임시국회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났으니 추경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저 전망에 그쳤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6월 임시국회는 4월 5일 본회의 이후 76일 만에 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7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가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하루 남기고 열린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의 필요성을 10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동이 끝난 뒤에도 여야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삼척항 북한어선 국정조사 중 하나를 반드시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와 재해 대책 등을 위해 실시하는 추경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결국 청와대와 이 정권의 태도가 국회를 무시하는, 야당을 무시하는 그러한 기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라고 봅니다. 결국 닥치고 추경만 해내라. 오늘 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자정까지 국회 근처에 대기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여러 의원들이 지역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내 이자도 좀 줄어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뜩이나 낮은 예금 금리는 당장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예금금리 비교 사이트입니다. 1년 기준으로 금리가 2%가 안 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예금금리는 올 들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1.86%,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겨도 이자가 2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예금금리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0.2에서 0.3% 정도 수신금리 인하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반면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가량은 코픽스라는 금리 기준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중순에 발표합니다. 다음 달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에 발표한 코픽스가 이미 0.3%포인트 떨어졌지만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조만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갈아타기 전엔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5, 4, 3, 2, 1, all engines running. We crew felt the weight of the world on our shoulders.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보신 것처럼 내일이면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지 50년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선 기념 행사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00개의 미니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로켓으로 변신했습니다. 아폴로 11호를 우주로 실어 날랐던 세턴 5호 로켓을 실물 크기 그대로 탑에 비춘 겁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입었던 우주복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Creed astronauts have never liked being called heroes. But if Neil Armstrong was not a hero, then there are no heroes. 우주복을 복원하는 데 50만 달러, 우리 돈 약 6억 원이 들었는데 모두 일반인들의 기부로 충당했습니다.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직접 쓴 수첩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초록빛 벌판 위에 암스트롱의 초상화가 등장했습니다. 한 예술가가 수학을 마친 땅 위에 트랙터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영국에서는 우주 비행사 모양의 거대한 미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세계인들이 50년 전 우주 탐사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10년 전쯤 도전 계획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권마다 계획이 바뀌는 데다가 최근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연구진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년까지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달 탐사 계획을 처음 세운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저는 그거를 2020년까지 앞당기려고 합니다. 2020년에 달의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정이 다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궤도선을 발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세 설계 전 단계인 기본 설계도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궤도선 무게가 변수입니다. 목표 무게는 550kg이었지만 기본 설계 결과 무게가 100kg 넘게 늘어난 겁니다. 연료량에 맞춰 임무 기간을 줄이거나 늘어난 무게만큼 연료를 더 실어야 하는데 비용과 계약 등 고려할 게 많습니다. 개발을 주관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노조가 나서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점검평가단의 의견을 받아 발사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황 씨는 구치소를 나오면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선해가며 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씨는 올해 초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와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어린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38세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유 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현관문이 잠겨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낮 광주시 한 폐기물 업체에서 4천만 원가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업체가 대형 집게차로 폐기물을 들어옮기자 폐기물들 사이에서 800장 넘는 5만 원권 지폐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금 4,265만 원을 수거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모국에 수출하기 위해 주택가를 돌며 자전거 수십 대를 훔친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와 기숙사를 돌며 자전거 34대를 훔친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29세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짐칸을 설치한 1톤 트럭을 중고로 산 뒤 훔친 자전거를 싣고 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50m 넘게 앞서 나간 선수를 따라잡은 15소녀의 질주,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중학생 양예빈 선수는 이 영상으로 정말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죠. 오늘은 200m 달리기에 나섰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상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200m 달리기의 절반 정도를 달리고 코너를 돌 때부터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양예빈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2위와 10m 이상 차이를 벌렸습니다. 2달 전 소년체전에서 보여준 눈부신 질주가 또 이어진 겁니다. 양예빈은 육상에서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도 아닌 애매한 거리라 해서 가장 힘들다는 400m를 가장 잘합니다. 올 시즌 성인들까지 통틀어 2번째로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선수가 400m씩 나눠 뛰는 1600m 계주에서도 강점을 발휘했습니다. 그렇다고 200m가 결코 뒤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속도는 빠릅니다.
5월 소년체전에선 25초 20의 기록을 썼는데 한 달이 지나 열린 홍콩 국제대회에선 다른 나라 선수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1등인데요. 1등 파란거. 여자 200m 한국 기록은 23초 69인데 현재 중학생 선수론 유일하게 24초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개인 기록 깬 그런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그거 깨면 만족할 것 같아요. 육상 지도자들은 400m를 잘 뛰면 200m는 더 쉽게 뛸 수 있다며 양예빈은 중장거리 선수로서 가속도를 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년체전 3관왕을 차지하며 이미 청소년 국가대표가 된 양예빈은 빠른 성장세 속에서 오는 10월 국가대표로 선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90초 양자회담입니다. 예, 90초면 1분 30초. 양자회담을 하기에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누가 만난 겁니까?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자회담까지는 아니고 약 1분 30초 동안 짧게 독대를 했습니다. 예. 어제 회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담소를 나눴는데 앉아 있지는 않고 서서 예, 예, 그렇습니다. 담소를 나눴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예.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문 대통령 황교안의 1대1 회동 전격 제안. 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에게 조만간 1대1 양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줄곧 문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사실 거부를 했던 건데 문 대통령이 직접 1대1 기사대로 1대1 회담을 제안을 했다면 드디어 성사가 되는 건가요? 오늘 저희 청와대 기자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청와대 측 반응은 따로 영수회담을 제안하진 않았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도 회동을 제안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신 1대1 회동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중요한 의제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기사 내용이 맞지는 않았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시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회동은 오후 4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녁 7시쯤 문 대통령이 저녁을 먹으면서 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당 대표들은 모두 좋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거부를 해서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함께 참석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좀 쓴소리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1년 4개월 만에 만난 자리인데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저녁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자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물론 문 대통령이 예정이 없었던 것을 갑자기 제안을 한 거기는 합니다. 황 대표가 급한 일정이 있었나 보죠? 네, 어제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발대식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인사를 못하고 국회에서 그 회동과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이후 일정도 그렇게 됐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와대에서 식사를 했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황 대표가 그 여양 5당 대표와 문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당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여야 4당 연대에 소위 좀 당했다 이런 피해의식이 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어제 회동에서도 추경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 황 대표 혼자 나홀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주장하려니까 힘이 좀 붙였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방화는 한국인 습성입니다. 예, 최근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혹시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교토에서 방화로 33명이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습니다. 일본 온라인에 올라온 그 글과 사진을 좀 보시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이 이번 방화 사건의 범인이다는
겁니다. 예. 트위터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에 해당하는 사이트입니다. 야후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도 게시물 보시면 관련 글이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가 불을 질렀다.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비하인드 키워드처럼 방화는 한국인의 습성이라는 키워드처럼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인데요. 예. 대신 오늘 새벽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이렇게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죠. 이 사례를 가져다가 마치 교토 방화의 번임도 한국인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돈 겁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건의 용의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인인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네, 일본 경찰이 이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실명을 밝혔는데요. 아오바 신지, 일본 사람입니다. 예. 자, 이런 것까지 또 비하인드 뉴스에서 또 계속 또 우리 뉴스에서 확인을 해야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괜한 오해를 받았으니 이와 관련돼서 우리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게 더 가중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살던 곳이 사이타마, 그러니까 간토 지방인데요. 1932년 광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광동 대지진 당시에 유언벼에 악몽이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넷 우익, 일부 넷 우익의 이야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체 일본 여론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올린 트위터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을 보시면 CNN, BBC도 보도했고 대만과 중국도 위로를 하고 있다. 한국은 아닌 건가? 이런 글을 올라왔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일본 네티즌들이 1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저 트위터 내용 역시도 유언비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상당히 자세하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댓글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11개 정도의 한국 기사를 올리면서 이런 슬픈 사건을 인종주의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정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제주도는 최대 5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은 100에서 250mm, 전라도와 경상도는 5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태풍 다나스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제주도를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에서는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이 태풍이 어떤 경로로 지나갈지, 또 태풍 예측은 어떻게 하는지 태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